이번에 강의할 2강은 우리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우리가 역사와 관련된 현장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적 공간들을 잘 찾아보면 거기에서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인물의 활동이 있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현장 답사를 이렇게 갈 수 있는 이런 좀 기회들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의 강연 주제는 공간으로 읽는 조선사입니다. 먼저 조선의 개국과 체제 정비의 공간, 제가 이 시기를 구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1392년에 조선이 건국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1394년 10월에 한양 천도가 단행이 됩니다. 서울에는 지금도 그렇지만 이 중심이 되는 곳에 4곳 산이 있습니다. 동쪽에 낙산, 서쪽에 인왕산, 남쪽에 남산, 그리고 북쪽에 부가, 이렇게 4곳 산을 쭉 연결하는 도성을 쌓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는 18km에 이르는 한양 도성을 건설했고, 지금도 이 도성 그 상당수가 남아 있어서 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하려는 그런 노력들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제 백성들의 그 노동력에 의해서 이 한양 도성이 건설이 되거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것은 요 구간을 지금의 이 북악산, 백악이라고도 그때는 불렀는데요. 이 백악산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돌아가면서 1구간부터 97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그 지역도 분담을 해요. 요 지역은 뭐 충청도, 요 지역은 경상도, 이 지역은 전라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도성을 건설하게 했고, 이 책임자는 조선 건국의 설계자였던 정도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태조 때 완성한 도성이 아무래도 좀 이런 그 보완점 같은 게 많다 보니까 세종 때 이 도성 건설을 다시 이제 그 작업을 시작해 가지고 세종 때 다시 한번 완성이 되고요. 그리고 이 세종 때 쌓은 도성은 좀 잘 관리가 됐는지 오랜 시간 지속이 되다가 숙종 때 와서, 조선 후기 숙종 때 와서 뭐 3차 중축이랄까요? 이 3번째 한양 도성의 그 중축 사업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는 이 순조 때, 그래서 총 4번의 도성 수축이 이루어졌고, 그 과정은 지금 이 자료에도 언뜻 보이지만 한양 도성 건설에 쌓았던 돌들이 조금씩 이 모양이 달라요. 맨 처음 쌓을 때는 그냥 이제 자연석을 활용하다가 그 다음에는 좀 더 규격화된 돌, 그리고 아예 뭐 숙종 이때 되면 반듯반듯한 돌,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가지고 지금 모양이 다른 그런 돌들의 형태를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상당히 또 흥미로운 것은 이 지금 그림에서 그 부자로 보이는 두 사람이 이렇게 등짐을 메고 이렇게 가고 있는 모습 있죠. 이 김홍도가 그린 부상도 등짐장수 그림이라는 요 자료에 보면 바로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지금 돌들은 상당히 이제 규격화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아마도 숙종 때 쌓은 돌로 이제 판단이 되고, 그 옆에 있는 돌들은 이 세종이나 태조 때 쌓은 돌. 그래서 요런 것이 되게 흥미로운 게, 바로 이 김홍도는 조선 정조 때 활약한 화은화가거든요. 그리고 그 당시의 모습을 그대로 그렸으니까 이 한양도성의 당시 모습을 마치 사진 찍어 놓은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양도성이 이제 건설되고 나서는 도성을 통과하는 문을 만들었어요. 우리 흔히 사대문이라고 하는데 흥인지문, 동대문이라고도 하죠. 그리고 이 서쪽에 있는 서대문, 그리고 이제 숭례문, 남대문, 그리고 이제 북쪽에 숙정문,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이 흥인지문만 이렇게 옹성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둘러싸고 있죠. 이렇게 옹성을 조성한 이유는 다른 지역보다 동쪽에 있는 낙산이 낮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좀 뭐 외적이 이제 침공을 하거나 이러면 이 산이 이제 낮으니까 뚫리기가 쉬우니까 방어를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 흥인지문만 옹성을 쌓아놓은 게 이것도 특징이에요. 그리고 지금 돈이문은 현재 그 복원이 되어 있지 않은데요. 지금의 저 서울 역사박물관 쪽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우리 신물로라 그래요. 그 위치에 여기에 이 돈이문이 있었고, 지금 숭례문 뭐 잘 아시겠지만 또 이 안타깝게도 이 한 10여 년 전에 우리 요거 화재가
또 일어났던 안타까운 그런 상황도 있었는데요. 지금 이제 잘 복구를 하고 있는 그 숭례문, 그리고 이제 숙정문은 이제 북문인데 여기도 지금 잘 가실 수는 없는데 북악산 요 뒤편에 요 숙정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좀 또 이 주목되는 것은 문 이름에도 이념이 들어가 있어요. 유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이념이 인의예지거든요. 그래서 흥인지문의 인, 돈이문의 의, 숭례문의 예. 그럼 지혜 지자는 어디 갔지? 숙정문의 이 정자가 지혜 지자하고 통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인의예지.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요? 신, 믿을 신. 그래서 우리 지금 이게 고종때요 이름이 정해지는데 우리 보신각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의예지 신, 중앙의 신. 그래서 동서남북과 중앙의 그런 유교 이념을 문 이름에도 구현을 해 놓았다라는 이런 사실도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양 천도가 단행되고 난 직후에 그 1년 후인 1395년에 그 조선의 궁궐 경복궁을 조성합니다. 완성이 되고 나서는 이제 이름을 짓게 되는데, 이때 이 실록 기록에 보면 그 태조 이성계가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아지셨는지 술을 좀 마시고 좀 술이 좀 취하신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 삼봉 정도전 이 궁궐 이름 지어봐. 그러니까 이때 정도전이 어떤 구절이 머리에 딱 떠올렸냐 하면, 시경에 보면 그 주화편이라는 항목에 보면 군자가 술에 취하고 덕에 배가 부르면 만년토록 경복, 큰 복이라는 뜻이에요. 큰 복을 누린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하가 지금 술에 취하셔가지고 기분도 좋으시고 덕에 배부르시면 경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이 구절을 따서 궁궐 이름 경복궁으로 하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제안을 했고, 이것도 이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좀 술 취해서 기분 좋을 때는 이 윗사람한테 결제를 맡으면 빨리 결제되죠. 그래서 경복궁이라는 이름이 정해지고, 여기도 역시 시경을 인용했어요. 그래서 우리 보면 조선시대 이 궁궐 건물 이름 지을 때는 시경 아니면 서경과 같은 중국 고전에서 가장 많이 인용을 합니다. 이 법전 또는 정전이라고도 하는데, 근정전 같은 경우도 부지런할 근자를 쓰는 과정에서도 서경이라든가 시경의 그 중요한 구절을 따서 예전부터 이 역대 성군들은 부지런하고 항상 그 백성들을 살피는데 노력을 했다. 그래서 부지런할 근자를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그 편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사정전, 왕이 주로 집무하는 곳이에요.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서경에는 생각하면 슬기로워진다라는 그런 구조를 인용해서 사정전으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고요. 강령전의 이름의 유래는 서경이라는 또 중국 유교 경전에 보면 홍범이라는 조항에 보면 사람이 누려야 할 5가지 복이 나와요. 그 장수, 부귀, 그리고 강령,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시라. 유호덕이라 해서 덕을 좋아하는 것. 마지막으로 고종명, 우리 천수를 누리고 돌아가시는 것,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왕의 침전을 이제 강령정이라고 한 거는 서경에서 또 이걸 인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처음에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는 이 왕과 왕비 침전이 함께 있었는데, 이제 세종 때 와서 왕비 침전이 따로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교태전이라는 왕비 침전은 음과 양이 크게 만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경복궁에 가보시면 교태전 뒤편은 아무래도 왕비의 공간이니까 거기 아미산 정원이라 그래가지고 인공 정원도 만들어져 있고, 거기에 보면 뭐 이런 굴뚝, 아주 굴뚝의 모양이 예쁜데 여기에는 뭐 십장생이라든가 뭐 불가사리, 그리고 박쥐의 모양, 박쥐도 이 전통시대에는 어떤 풍요를 상징했던 그런 대표적인 이 동물입니다. 그리고 이 교태전 요 뒤편으로 건물 이렇게 보시면 건순각이란 건물이 있어요. 이 건강하게 순산하십시오. 그러니까 왕비 침전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왕자가 출산하는 그런 것이 중요한 그런 기능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요즘에 마치 이 산부인과 또는 산후조리원과 같은 기능을 하는 건물인 건순각이란 건물도 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태종 때 보면은 이 태종하고 태조가 사이가 안 좋은 거 많이 기억하시죠? 이 바로 그런 또 두 사람의 갈등을 보여주는 역사의 현장들이 남아 있어요. 지금 태조의 무덤이 조성되어 있는
경기도 구리시에 가면 동구릉 자락이 있고요. 또 동구릉의 센터에 그 권원능 태조 이성계의 무덤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태조 이성계는 원래 여기에 묻히고 싶어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왜?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라는 그 어린 계비가 있는데 이 신덕왕후 강씨가 낳은 아들이 방석이었고요. 방석이 세자책봉되는데도 이 신덕왕후 강씨가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신덕왕후 강씨가 1396년에 태조보다 먼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태조가 정말 그 가슴이 아팠죠. 이 어린 계비하고 그런 좀 추억도 많고, 그래서 그 당시로 보면 파격적으로 이 신덕왕후 계비의 무덤을 어디에 조성하냐 하면 지금의 덕수궁 일대에 조성하고 고들 정자 써서 정릉이라고 해요. 정릉. 왜 그러냐 하면 궁궐인 경복궁에서 딱 바라보면 저 정릉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 왕비하고 옛일을 또 추억하고, 그리고 본인도 그 옆에 가고 싶어 했을 거라는 거죠. 그런데 태조는 태종 때 돌아가셨고, 태종의 입장에서는 저 계비는 상당히 사이가 안 좋았어요. 왜? 그 아들 방석을 그 세자로 책봉해가 자칫하면 자기가 왕이 될 기회도 없었을 뻔했죠. 그래서 이 태종 입장에서는 벼르고 있었어요. 도저히 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저 계모하고는 옆에 같이 묻히게는 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명부는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을 찾아라. 이렇게 해서 찾은 게 지금 바로 이 경기도 구리시에 있는 동구릉 자락. 여기에 조성을 하고 무덤 이름을 권원능이라고 했고요. 그나마 이 아버지하고 뭐 타협을 했다 할까요? 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 태조는 고향인 함흥에 가고 싶다고도 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그런 좀 유언을 좀 들어주겠다라는 판단에서 차마 무덤은 함흥까지 가게 할 수는 없지만 그 함흥에 있었던 억새풀을 바로 이 권원능에 심기 시작한 거예요. 이 태조의 무덤을 조성할 때부터 이게 대대로 이어져 와서 지금도 이 동구릉에 가면 억새풀이 그 조성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사연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 태종이 이제 왕이 됐어요. 왕이 돼서 경복궁에서 보면 그 앞에서 소개했던 태조의 계비였던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이 지금의 그 덕수궁 자락에 딱 보이는 거예요. 태조는 아주 그 정말 애틋했지만 태종이 보기엔 저 짜증나는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저 무덤 저거 내 눈에 보이지 않는 먼 곳으로 옮겨. 그렇게 해서 어디로 옮기냐 하면 그 당시로는 경기도 양주, 바로 지금의 서울 성북구 정릉동으로 옮긴 거예요. 지금 서울에서 정릉이라고 하는 이유가 정릉이 있었던 동네라는 뜻으로 정릉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북구 정릉동이 됐고, 원래 계비 강씨가 있었던 덕수궁 쪽에 정릉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덕수궁 일대 동네 이름을 뭐라 그럴까요? 정동이라 그러잖아요. 정동, 정동길. 바로 그 이유가 강씨의 무덤이 이곳에 있었던 그 인연으로 정동으로 계속 불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태종과 이 신덕왕후 강씨의 악연을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태종이 왕이 된 후에 바로 이제 서울이라는 도시에 청계천을 처음 조성해요. 왜? 이 서울이라는 도시는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방어라든가 도성민 관리는 유리한데 비만 오면 홍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뚫은 인공하천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청계천은 태종 때 처음 조성됐다. 근데 이제 비가 많이 오니까 처음에는 흙으로 다리를 만들었는데 이게 자꾸 떠내려가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흙으로 만든 다리 대신에 돌다리를 만들어야 되겠는데 큰 돌을 구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가져오라 하냐 하면 바로 이 지금 성북구 정릉동에 조성되어 있던 계비 강씨의 무덤, 저 청릉에서 큰 돌을 가져와서 그 다리 만들어. 그렇게 해서 지금 또 청계천 광통교요 석축, 요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에 보시면 이게 바로 신덕왕후 강씨의 무덤 병풍석에서 가져온 돌이에요. 지금 현재 이 청계천에서 태종과 신덕왕후 강씨의 악연을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단종이 결과적으로 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어디로 귀양 가죠? 바로 지금 강원도 그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여 있던 영월에 이제 유배를 가요. 지금도 영월에 가면 청영포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이 단종의 그 유배지임을 기억하는 여러 가지 그 유적들이 이제 남아 있어요. 우리 청영포 이 자료에도 보시겠지만 영월에 이런 동강과 서강의 물길이 흘러가서 앞면은 강, 그 뒷면은 다 사방 산으로 막혀 있어서 도저히 정말 뭐 어디 다른 곳으로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단종이 영월에 유배되어 있었을 때 머물렀던 이런 거처를
복원을 해놓은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있는 이 소나무는 관음송이라 해서 지금 한 수령이 600년 이상 된다 그러거든요. 이때 이 소나무는 단종의 유배 시절을 지켜보았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단종이 처해진 상황을 보고 또 단종의 그런 그 목소리를 들은 소나무라는 뜻으로 관음송이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여기 관풍원이라는 곳은 사실 우리가 흔히 단종은 영월의 청룡포에 유배돼서 그곳에서 돌아가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청룡포에 홍수가 일어나서 영월의 동원인 관풍원에 옮겨졌다가 이곳에서 세조가 내린 사약을 사실은 받았는데, 실록의 기록에는 단종이 마치 자살한 것으로 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또 보면 사실은 뭔가 이렇게 역사는 좀 승리자의 관점에서 아무래도 자살 처리해버리면 훨씬 더 좀 편해지죠. 그런 내용도 보이고요. 이 단종의 부인도 결국 단종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니까 결국 지금의 요 자지동천이라 그래가지고 요 서울의 그 상신동 쪽에 가면 요 한양 도성길 그 밑으로 그 흔적이 보이는데요. 여기에 이제 샘물이 흐르고 여기에는 자지, 보랏빛 풀이 나는 샘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라색의 풀들이 있으니까 이 옷감을 물들이기 좋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기록에도 보면 정순왕후는 이곳에서 이 요즘으로 치면 약간 세탁업 같은 거죠. 염색업 같은 이런 일들을 하면서 정말 그 생계를 유지해 나갔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동대문 쪽에 여인시장이 열려요. 이 여인시장의 유래도 바로 이 정순왕후를 위해서 여인들이 뭐 이런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공급하기 시작하면서 여인시장이 열렸다라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정말 이 세조에 의해서 안타깝게 왕위에서 쫓겨난 단종, 그리고 특히나 그 단종의 부인 정순왕후를 사람들이 상당히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노력했던 흔적을 볼 수 있고요. 정순왕후도 워낙 이제 그 정말 인생이 기구하죠. 그래서 이 정업원이라고 해서 사찰이죠. 이 정업원에 들어갔고, 그 정업원의 그 자리에 현재도요 청룡사라는 그 절이 남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 왕과 왕비 중에 가장 그 돌아가셔서 무덤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 단종의 무덤은 나중에 이 노상군묘에서 장릉으로 이제 그 왕릉으로 승격이 되고요. 그 과정에서 정순왕후는 이 남양주 쪽에 묻혀 계셨어요. 그래서 이 정순왕후가 남양주의 노상군 부인묘로 있다가 단종이 왕으로 높여지면서 무덤도 노상군묘에서 장릉, 정순왕후 무덤도 노상군 부인묘에서 사릉이 되거든요. 아마도 이 멀리서 남편을 생각했다 이런 뜻에서 능의 이름이 사릉이 되었고, 최근에 와서는 장릉의 근처에 정령송이라 그래가지고 이 사릉에 있는 소나무를 옮겨 심었어요. 우리 지금 마치 영혼 결혼식 해주듯이 이 두 사람의 그런 어떤 혼이 남아있는 그런 소나무를 옆에 옮겨 심은 그런 행사를 통해서 또 이 단종과 정순왕후를 이렇게 결합시켜 주려는 그런 또 후대인들의 그 노력이 있었음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조라는 왕하면 바로 지금 앞에서 단종을 결국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고 왕이 됐기 때문에 좀 부정적인 측면도 강한데요. 세조가 또 왕이 되고 나서도 본인도 그런 걸 느껴요. 내가 너무 진짜 그 단종에게 좀 몹쓸짓 했다.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도 있다는 걸 아니까 세조는 조선의 왕 중에서 행차를 상당히 많이 나가는 왕이에요. 자주 행차를 왜 나갈까요? 그 행차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좀 민심을 좀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렇게 무서운 사람 아니다. 나도 어쩔 수 없었다. 이런 것도 홍보하고, 또 하나의 이유가 그런 어떤 죄를 좀 씻으려면 좀 불교에 의지하려는 그런 또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조가 행차했던 중요한 그 곳이 지금 저 속리산에 가면 법주사라는 절 있죠. 그리고 저 오대산에 가면 상원사라는 절이 있는데, 이런 절에 세조의 행차와 관련된 유적지가 있습니다. 이 세조 왕이 행차를 하게 되면 왕뿐만 아니라 여러 신하들 또 막 가마 이런 것들이 대거 동원이 되거든요. 오늘날 하면 차량이 대거 동원되잖아요. 근데 이 법주사 쪽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 가마가 아무래도 크다 보니까 자꾸 이 소나무 가지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빠져나가기 힘들었는데, 어느 시점에서 딱 왕의 가마가 지나가는데 이 소나무가 가지를 번쩍 들었다. 이런 정말 일화가 전해지는 거예요. 세조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 소나무의 정이품송, 조선시대 정이품은
판서직이니까 요즘으로 치면 장관직, 장관소나무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부여한 요 소나무가 지금 바로 이게 속리산 그 법주사 가는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워낙 나이가 드셔가지고 저렇게 지금 그 지지대 같은 걸로 이렇게 받쳐 있는 모습 볼 수 있고요. 또 이 상원사라는 절에도 이제 자주 들르셨는데 특히 한 20여 년 전에 이 상원사에 이 피 묻은 배적삼이 발견됐는데 이게 세조가 입던 옷이 아닐까 이렇게 그 정말 추측을 했어요. 왜냐하면 세조가 피부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 피부병으로 인한 그 염증에 의한 그 피 묻은 흔적이 있었다. 이가 상당히 화제가 된 적이 있었는데 또 이 세조가 상원사를 찾은 그런 스토리와 관련된 일화가 전해지는데 지금도 보면 상원사에서 이 모시고 있는 그 이제 그 스님이 문수보살인데 그래서 정각 이름도 문수전이에요. 이런 에피소드가 전합니다. 세조가 상원사 계곡에서 이 소위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어느 동자가 와서 막 그 등을 밀어주는데 너무 시원한 거예요. 세조가 뭐 아주 기분이 좋아지셨죠. 그래서 이제 그 동자가 그 등을 잘 밀어주고 이제 가는 길에 동자 불러가지고 정말 너 이거 잘 밀어줘서 참 내 기분이 좋다. 그런데 너 어디 가서는 왕 등 밀었다고 하지 말라고 딱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자가 어떻게 또 받아쳐서 이야기를 하냐 하면 그럼 왕께서는 어디 가서 문수보살 보셨다고 말씀하지 마세요 하면서 갔다. 그렇게 해서 이 문수전이 이렇게 여기서 조성이 되었다라는 일화가 있고요. 또 세조가 이 상원사 들렀을 때 지금 보면 그 정각 앞에 이 고양이 석상이 있어요. 이건 왜 그런 인연이 있냐 하면 갑자기 이제 그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데 막 고양이가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런가 싶어가지고 딱 했는데 그 뒤에 자객이 몰래 숨어 있었다. 결과적으로 고양이 때문에 자객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고양이 모양의 석상을 만들었다라는 이런. 그리고 한편으로 보면 이런 그 유적지와 공간들에서 세조가 자주 행차를 하면서 민심을 얻고 또 불교에 관심이 있었던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조 다음 왕이 이제 예종이고 예종 다음이 이제 성종인데 성종 때는 또 새로운 궁궐 창경궁을 세워요. 경복궁이 있고 태종 때 또 창덕궁이 세워지거든요. 이미 궁궐 2개 있는데 왜 또 창경궁을 세우지? 그 이유는 성종이 왕이 되었을 때 왕실에 대비들이 많으세요. 할머니, 어머니들. 그래서 세조의 왕비 정의왕후 윤씨 그리고 예종의 왕비 안순왕후 한씨 거기다가 성종의 친어머니가 소혜왕후 한씨 우리 인수대비로 알려진 인수대비까지 살아계시니까 명목상으로는 왕실의 여성 어르신들을 잘 모시기 위한 그런 건물이 또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조성한 건물이 바로 창경궁입니다. 그래서 이 성종 때 그 또 제3의 궁궐 창경궁이 조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 창경궁은 경복궁이나 창덕궁하고는 달리 왕이 거처하는 공간이 아니었기 때문에 원래 왕이 거처하는 곳은 다 남쪽을 바라봐요. 남면을 하거든요. 경복궁의 정전인 근정전, 창덕궁의 정전인 인정전은 다 남향인데 비해서 창경궁의 정전인 명정전은 동향을 하는 것도 바로 그런 부담에서는 벗어났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궁궐로 출발했기 때문에 이 창경궁에는 소혜왕후 한씨, 우리 한중록의 저자 해경궁 홍씨, 그리고 장희빈, 그리고 인현왕후 여러 그 왕비들이 이곳을 또 거쳐갔다는 것 이것도 기억하시고 또 창경궁의 문정전에서는 사도세자의 비극이 있었고 환경전에서는 소현세자가 이곳에서 또 승하를 하셨고 경춘전은 정조가 태어나신 곳이에요. 그래서 이 창경궁은 다양한 또 스토리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또 이 궁궐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